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의 앞날을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야 할 수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막 온다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실생활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체감이 안 된다고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최소 정말로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면은 0.5% 두 번 해서 1% 정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사실은 2%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 계속 이번에 뭐 근원 CPI라든가 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생각보다 물가지수가 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인상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얼만큼 인상되느냐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사실상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를 어느 정도 침체시켜서 그것 때문에 수요를 줄이게 하고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기는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실업률 발표에도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률이 높으면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실업률이 낮으면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소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왜냐? 실업률이 낮으면은 아직은 경제 사람들이 버티기 괜찮은 거니까 금리를 더 올린단 말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 미국 연준은 어느 정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바라고 있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미국채가 지금 4% 이상이 됐습니다. 3년채 이런 거는 4.5%를 넘은 것 같아요. 자, 미국채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전 세계 어떠한 은행보다 안전한 게 미국채입니다. 뭐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안전하고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한 10% 주거든요. 왜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1금융권 예금보다 저축은행이나 그런 데 예금 금리를 더 많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전할수록 금리를 적게 줘도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거기다 돈을 넣고 불안정할수록 금리를 높게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 국채가 4% 이상을 주게 되니까 어떠한 게 영향을 되냐? 회사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듯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돈이 필요하면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 안전하기 때문에 뭐 회사채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라에서도 뭐 주택 이런 거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고 뭐 각 지자체가 발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채도 뭐 이렇게 A, 뭐 트리플 A, B, B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등급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게 미국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리 그 등급,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미국채 이상으로는 돈을 줘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제가 뭐 때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데 5% 이상 막 5.5% 이런 식으로 이자를 줬어요. 근데 한전 채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고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전이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가 돈을 메꿔줄 것이기 때문에 한전 채권은 가장 안전한 채권 중에 하나인데도 일반 회사채들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전 채권보다 낮은 금리를 주는 채권들은 잘 팔리질 않았겠죠. 근데 이 한전 채권이 굉장히 안전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역대급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잘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전기료를 별로 안 올렸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서 막 유럽이랑 이런 데는 예전보다 뭐 전기세를 2배, 3배 막 이렇게 낸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금 나라에서 그냥 다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한전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메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한전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미 망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전은 믿을만 할 텐데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 게 최근에 레고랜드발 강원도의 채권 위험이 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레고랜드 때문에 강원도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지자체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뭐 국고채랑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한 채권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가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야, 뭐야,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이렇게 돼? 근데 한전도 보니까 저거 되나? 아무리 나라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역대급 적자를 견딜 수가 있어? 이렇게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강원도가 망한다, 한전채권이 망한다 이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라는 안전한 채권도 위험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회사채들이 안 팔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제가 위에서 얘기를 했었던 안전도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가장 안전한 데들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회사 채권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보다 무한정 높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금리를 높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오히려 안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고 이자를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몰릴 것 같지만 야, 저게 얼마나 안전도가 떨어지면은 저렇게 금리를 많이 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 잘 안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브라질 채권, 미국 채권보다 브라질 채권이 뭐 두세 배 이상 금리를 주지만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더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불안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무조건 이자를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불렸던 채권들도 이제는 뭔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채 발행을 못하니까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자, 요즘에 은행들 하는 거 보면은 1금융권도 4, 5% 이상의 예금을 주는 데가, 이자를 주는 데가 많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6, 7% 이렇게 주는 데들도 있죠. 자, 이렇게 예금 금리 자체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는 훨씬 더 비싸게 받겠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확실히 개인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거 갚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개인이랑 달라요. 개인들한테 대출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기업들한테 대출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다라는 회사도 당연히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근데 대출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가서 줄을 서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모를 뿐이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자기네들한테 대출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뭐 이래서 요즘에 은행이 엄청나게 뭐 호황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대출 이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1금융권의 은행들이 무조건 자기네 맘대로 대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하겠냐?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자기들은 돈은 한정적이에요. 요즘에 은행이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채들도 발행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일반 사람들의 예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출들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어쨌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무한정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신용도 같은 거를 판단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자산이나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그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출을 안 받으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만 대출을 받겠죠. 그 삼성 같은데 이런 데는 뭐 안전하니까 대출을 해줄 텐데,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삼성 막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엄청난 대기업도 약간 불안해 하잖아요. 저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는 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만 대출을 받는데,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 게, 기존의 저금리 시대에 좀비 기업이라든가 뭐 부실 기업 이런 데들이 저금리 때문에 그냥 재무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음에도 살아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그런 기업들이 좀 엎어지고 좀 건전한 기업들만 남게 되는 뭐 선순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어찌 됐던 약한 데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뭐 우유 기업 하나 또 망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저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실업률을 사실은 조금 높이는 게 목적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물론 회사들이 자기들이 조금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인원 감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더 빠른 거는 회사가 무너지면 실업자가 양성을 한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실업자가 많아짐. 이번에 그 우유기업 사태 보면은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한 3, 400명 정도가 갑자기 실업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 둘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 대량으로 실직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직자가 좀 더 맞겠네요. 실직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일하는 사람들이 없고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게 일본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빚으로 계속 갚다 보면은 나중에 그 잃어버린 30년처럼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려놨다 싶으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를 살렸다가 다시 침체가 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침체를 겪지 않으면은 나중에 버블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존에도 버블이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블을 더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후폭풍을 좀 크게 맞고 있는 거죠. 자, 기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기업만 무너지냐? 아닙니다. 이게 부실, 나라들도 파산. 어, 회사들의 관계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금리를 4%,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5%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는데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그 채권 금리를 얼마를 줘야지 사람들이 채권을 사줄까요?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제3세계 뭐 이렇게 남미 국가들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이라든가 그런 데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불안해하는 거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선진국이었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약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는 없는데 뭐 동남아 같은 데는 오히려 좀 경기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은 원자재를 팔아가지고 오히려 좀 좋아진 것도 있다라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좀 심상치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가 국가 부도는 뭐 워낙 자주 겪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부도를 한 번 더 겪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크게 뭐 놀라거나 타격이 있지 않을 텐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이제 망하게 되면은 그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야 자산들도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망했다라고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본들을 다 팔려고 할 겁니다. 뭐 일본은 뭐 유명하지만 전 세계에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매물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거를 사줄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금 채권 금리나 여러 가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이유는 좀 기다려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는 떨어질 거라는 게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지금 들어갈 필요 없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는 아니 좀 있으면은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려고 하는 수요는 더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진짜 몇 개, 사실 지금 뭐, 부도난 나라가 몇 개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것들이 더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여러 개의 기업들이 쓰러지고 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돈 있는 나라들이 자기 손바뀜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사거나 여러 가지들을 사들여가지고 다시 또 부의 재편성이 좀 이루어지겠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네, 절대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연준도 연착륙을 원하겠지만 지금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나라 정책이라는 게 제가 02년도에 수능을 봤었는데 01년도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좀 어렵게 내서 했더니 02년도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이렇게 정책을 펴게 되면은 야, 실업률을 조금만 올리자 하는데 실업률이 조금만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기업들이 망해야 실업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야, 그냥 부실 기업만 몇 개 좀 망해라 이렇게 하는데 부실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몇 개나 망할지 아니면은 진짜 기적적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 요러한 그 뭐라고 해야지? 순환은 네, 사실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자, 미국 국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채가 인상이 되니까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몰리니까 은행의 대출 금리도 네, 급등을 하고 자, 부실한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사실은 이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까 은행들이 대출 많이 받고 돈 많이 번다고 제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실은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긴 한데, 자,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게 되면은 그러면 은행 파산이 일어납니다. 은행 파산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 이제 세계적인 그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무너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너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아무튼 은행까지 파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금융권이 아니라 뭐 2, 3금융권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1금융권이 만약 어디가 파산이 된다. 그러면은 연쇄 작용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실직자들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몇몇 나라 파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 요건 이미 파산한 나라들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나라들은 파산한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몇몇 나라 파산까지 아니면 은행 파산이나 몇몇 나라 파산까지는 뭐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좀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본 걸 수도 있지만 자, 하지만
부실한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실직자가 증가가 되고, 그래야지 다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양책을 내고, 그러면서 부양이 되는 패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모르는 일이죠. 너무나 침체가 세게 맞아가지고 이제 부양책도 통하지 않는 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걸릴지와 어떠한 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 라는 거를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주가가 급락한 거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